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최근에 이제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주제는 일본은행의 장단기 금리 조절형 금융 완화책입니다. 다들 올해 6월 달에 저희 연구소가 이제 2016 투자 강연에 이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너스 경제 시대를 주제로 해서 투자 강연을 했었죠. 그때 이제 투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때 투자 강연의 자료집을 구입하셔서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강연회가 끝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직후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하여서 기존의 금융 완화책을 전체적으로 총괄 검증을 하겠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묘하게 이게 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연구소 자료들을 다 본다고. 어쨌든 투자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자료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그 자료집을 구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마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투자 강연의 마이너스 경제 시대를 이제 하고 난 직후에 일본은행이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에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추진해온 그 금융 완화책을 다시 효과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총괄 검증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수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틀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큰 변화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지. 2013년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는 막 기세등등 했었죠. 와, 우리 한 2년만 되면은 2년만 딱 금융 완화책 해서 양적 확대책 하고 양적 확대책을 막 강화해서 하면 엔화도 막 이제 약세가 계속 될 거고 달러당 막 100엔, 120엔, 130엔, 140엔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살아날 거고, 일본 경제도 좋아지고, 또 물가도 상승을 해서 가계 소비도 많이 늘어날 거고, 막 이렇게 이제 기세등등하게 막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 15년에 작년 초죠.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2014년 말에 이제 2차 확대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조금씩 자신을 잃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버텨왔다고 해야 되죠. 효과가 없다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반론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온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7월 달에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 화살인 금융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 또는 대담한 3차원적 금융 완화책에 대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정도까지 변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6월 달에 저희 연구소가 했던 투자 강연회하고 일본은행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 움직임하고 타이밍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이 투자 강연의 자료집이나 투자 강연에서 제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죠. 그 강력한 경고가 상당히 일본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에 영향을 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억측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총괄적인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9월 21일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말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죠. 장단기 금리 조절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예전 2001년에 양적 확대책을 했어요. 2001년에 양적 확대책을 하고 쭉 해오다가 2013년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어떻게 바뀌었죠?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또 해오다가 2016년 1월, 올해 1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지난주인 9월 21일 날 이제 장단기 금리 조절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 번 더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두 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이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정책의 제목이 점점 길어져 오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한계 부딪혔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이렇게 자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효과가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 구체적으로 총괄 검증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도 글로벌 경제 이슈 16-35 일본은행의 총괄 검증 금융 변화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9월 24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26일 날 시평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할 겁니다. 미국 FRB 이제 금리 이제 인상 연기하고 관련해서 또 함께 시평에서 다룰 건데요. 어쨌든 이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변경하게 된 총괄 검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본은행이 이제 총괄 검증을 했는데 그 총괄 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첫째, 2013년 이제 아베노믹스 실시 전까지 일본 경제는 2013년 아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어땠냐? 하면 15년 동안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총괄 분석의 이제 첫 번째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일본 경제는 디플레가 지속됐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2013년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그래서 일본은행이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시작하면서 이 디플레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 멈추고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물가가 상승했지만, 그 당시 2013년 이제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할 때 일본은행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2년 안에 2% 물가 상승률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되긴 했지만은 반전이 이게 약속한 2% 안에 2% 달성은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했다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다시 또 디플레로 전락을 하고 있죠. 실패를 했다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물가가 잘 안 오르냐? 일본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뿌리겠다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건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 예금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구매력이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럴 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물건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금을 산다든지 실물 투자를 한다, 부동산을 산다든지 막 이런 투자를 이렇게 이렇게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투자를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 일본 사람의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를 이제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임금을 이제 기업하고 이제 그 노사 협상을 할 때, 임금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이제 그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예상을 해가지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근데 춘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서 임금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합리적 기대 가설이에요. 이런 게. 앞을 내다보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게 합리적 기세가. 근데 앞을 내다보고 결정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한다. 이게 합리적 기대 가설이에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15년 동안 물가가 계속 하락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야. 또 임금 협상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를 보지 않고 과거를 쳐다보고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금리가 0%라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화폐. 그러면 가만 놔둬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10,000행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행이면은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뭐 한 1년 후가 되면은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80만행이면 한 대를 사버린다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adaptive expectation 하거든요. 적응적 기대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 근데 이 적응적 기대 가설도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합리적 기대 가설은 앞을 보고 한다 그랬죠. 저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거에 성공할까 말까, 저 기업에, 또는 저 기업이 무슨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저게 성공할까 말까, 이런 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죠? 과거를 쳐다보고도 하죠. 뭡니까? 15일 이동평균선, 뭐 21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격자형, 무슨형, 골든크로스, 이런저런, 그 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죠.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하는 거죠. 또, 부동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사는 것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패 가설, 불패신앙. 지금까지도 안 떨어졌는데, 경제가 안 좋다 해도, 지금까지 경제 망했냐. 과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적 기대 가설이에요. 이것도 실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우월하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적응적 기대 가설의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기업들이 이 적응적 과거를 쳐다보고서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우리가 앞으로 돈을 확 뿌려버릴 거야. 양적, 질적, 금융 확대책을, 완화책을 해가지고 돈을 확 뿌려버릴 거야. 앞으로 그러면 돈의 예나와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나 일본 기업들은 과거를 쳐다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2013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제 양적 질적 확대책을 시작을 했을 때는 2014년 한 년 동안은 반짝했다라는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엔화도 약세가 되고 주가도 팍 올랐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꺾여버린 원인이 뭐냐? 했더니 2014년에 이제 소비세율 인상한 거. 그래서 꺾였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락해버렸는 그것 때문에 다시 디플레로 물가 하락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한 그 양적 질적 확대책은 소비세율 인상이라든지 유가 하락 이것조차도 이길 수 없는 굉장히 취약한 금융 정책이라는 거죠. 원래는 2013년 이거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양적 질적 확대책 할 때는 이거 바주카포라 그랬어요. 탱크 대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대포냐, 이거 소비세율 조금 올린 것 하나도 못 이기고, 꺾이고, 유가 급락하면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원유 다 수입을 하는데,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물가 하락으로 꺾였다라는 말 자체가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건 건너뛰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행의 주장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소비세율 인상하고 유가 급락 때문에 이 양적 질적 금융 확대책이 다시 무력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 1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확대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올 1월 달에.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확대책을 올 1월 달에 했는데, 그럼 이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하니까 장단기 국채 수익률들이 전부 마이너스로 주르륵 떨어졌다. 금리 하락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중 금리도 툭툭툭 떨어졌다. 대출 금리라든지, 뭐 회사채 금리라든지, CD 금리라든지, 뭐 CP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모조리 쭉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한 것은 금리를 떨어뜨릴 의도로 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장은 뭐냐면, 근데 효과가 있었지만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부작용이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했더니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 금리는 0%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만약 예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 예금하면은 돈을 내고 예금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다 은행 돈 빼가버리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0% 밑으로 예금을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0%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대출 금리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 예대 마진이라고 그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험이나 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뭐 1%, 2%, 3%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뭐 0.3%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나중에 연금이나 보험금 돌려주려면 이제 손해가 나버릴 거 아닙니까? 파산해버릴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자산운용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특히 여섯 번째 이야기,
가 이제 그 투자 강연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투자 강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그건 건너뛰기로 하고, 자료집을 보시는 걸로 대체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분명히 금리 하락 효과는 있었지만은, 은행의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커져서 딜레마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게,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면 금리가 모조리 다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든, 금리 하락 유도를 하든, 단기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거하고, 그것이 경기 회복이나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를 해봤더니,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가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회복에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회복에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7번째 주장이에요, 일본은행.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행이 그래서 이제 한 게 2% 물가 상승률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 금리 하락을 이렇게 모든 금리를 이렇게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장단기 금리를 다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단기 금리만을 떨어뜨리는 그 정책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장기 금리는 조금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구별해서 이제 따로따로 금리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조절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으로 전환한다. 이게 이제 8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익률 곡선 조절을 통해서 한다.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기간이에요. 채권들의 기간별로, 이거 가로축 기간, 뭐,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별로, 이게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수익률을 이렇게 기간별로 찍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라면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정상적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이런 것은 역전형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점점 장단기 수익률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 높아진 게 정상적인데 이런 모양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점점 비정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콱 눌렸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금리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하기 전 상태에는 또는 마이너스 금융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눌렸는데, 이렇게, 동시에 눌렸다 이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평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해졌다라는 거예요. 장기하고 단기가 이렇게, 좀 그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 이런 현상은 예전에 2005년, 6년 때에도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현상이죠. 당시에 그 FR 부장이 누구였죠? 4년인가 5년인가? 누구였죠? FR 부장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버닝캐 씨가 2006년부터 의장을 했었던가? 2005년부터 했었던가? 그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미국도 살짝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린스펀이라는 사람도 이름, 기억하시죠? FRB 전 의장이었던 사람.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코난드럼이라고 불렀죠. 수수께끼라고 불렀죠. 이런 현상은 좀 상상할 수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 수익률 곡선을 조절을 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기 어떤 채권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딱 고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거 어디로 고정시키냐면은
장기 채권은 0% 정도로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단기 금리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조절형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 일본은행이 주장한 것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9가지 내용을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이제 그 민간 소비 지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건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베노믹스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아베노믹스 하면서 약간 올랐다가 2014년에 이렇게 펑 뛴 거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뛴 게 아니고 소비세율 인상 때문에 그냥 그 3% 인상했잖아요. 5%에서 8%로 3%포인트 이렇게 인상했잖아요. 그걸로 뛴 거죠. 근데 소비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는데 민간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3%도 안 됐다라는 건 뭡니까? 소비세율을 인상을 안 했다라면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미 이때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살짝 올랐다라는 게 이것도 살짝 오른 건 뭐냐면 물론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을 한 부분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소비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소비세 인상하기 전에 막 사재기를 미리서 사재기를 해둔 거죠. 가격 오르기 전에. 그 가소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하고 나면 이제 그 가소비 때문에 가수요는 뭡니까? 앞으로 미래 수요를 땡겨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은행이 말한 그 양적, 질적 금융 완화책이 디플레를 탈피하는 데에는 기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가수요 효과라든지 실제로 소비세율이 3%포인트 인상됐는데도 민간 소비지출의 물가 상승률이 3%도 못 미쳤다라는 건 이미 디플레, 그 소비세율 부분을 효과를 제거하면 여전히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본의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게, 실질 GDP 성장률과 2010년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전년 동기 대비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정확한, 그런 건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아베노믹스 2013년부터 이렇게 살짝 했지만 쭉 커졌던데, 이게 피크점들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성장률 둔화 또는 그 제로 성장으로 하락하는 대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베노믹스가 기여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쨌든 일본이 이제 이런 장단기 금리 조절형 양적 질적 완화책을 로 이제 금융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제 시평, 다음 주 나가는 경제 시평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